네, 오늘은 대망의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 날입니다. 우리만 좋은 거야? 근데 도저히 이 목소리 너무 힘들다. 네, 륜령 전공유아 수다 프로젝트 귀에 쏙쏙 말 한마디 귓속말. 와, 마지막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1 마지막. 아유. 잘들 지내셨죠? 네. 아이고. 못 지냈어도 오늘 좋습니다. 왜 좋죠? 일이니까요. 금요일. 일이니까요. 저 금요일. 표정이. 금요일. 맞아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 녹음하는 날이 이렇게 다 까발려지다니. 그런가요? 뭐 어쨌든 시즌 1까지 오늘하고 고생이 많은데 오늘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오늘 나눌 얘기는 뭐예요? 이제 개론의 마지막 파트라고 할 수 있는 평가 부분입니다. 그쵸. 평가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다가 작년에도 나왔죠. 1월으로 나왔죠. 작년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평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말이 잘 아직 안 풀리네요. 여튼 평가가 지금 시험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다른 거랑 연계돼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저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이 단어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이걸로 시작을 문을 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평가는 포트폴리오다라는 귀에 쏙쏙 한마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목이 많이 아프셔서 한번 저희가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하다가 틀린 게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스톱 이렇게 하시면 제가 스톱할게요. 네. 오른손을 슬그머니. 다 듣고 있다 오른손 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네. 근데 정말로 평가는 포트폴리오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구조화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또는 아니고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이디어죠. 네.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항상 네. 교육의 실제와 연관지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그 근본 사실과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어떤 평가를 유치원 안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누리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었느냐를 물어보고 네. 두 번째는 그 유아평가. 유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의미 있는 어떤 교육이 행해졌는가를 확인하기 하고 네.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일단 다른 학교급이랑 다르죠. 그렇죠. 보통 평가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시험. 그런데 유아교육에는 시험이란 것이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적 의의를 찾으면서 결국 평가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면 목표에 도달했느냐 아니면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 네. 혹은 지금까지 했었던 교육 행위가 잘 얼마나 됐느냐. 가치로우냐 이제 그 잘 됐느냐에 대한 표현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얼마나 가치로우냐 가치 판단에 좋은 얘기네. 가치로운.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행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교급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았냐 이거로 가치를 평가한다면 대표적인 게 수능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그깟 점수로 그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게 거잖아요. 다가 아닌데. 근데 이제 뭔가 객관적인 어떤 게 필요하다면 유아교육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치로움은 결국 그 두 가지. 원래는 누구에게만 우선 집중되는 거예요. 유아들에게 행한 이 교육이 얼마나 가치로우냐. 네. 그 대표적인 형태의 표현이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어떤 측면으로 그 가치를 볼 거냐에 따라서 그 기준을 나누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는 이제 사주기 평가 이런 걸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주기 평가. 정말 그런 점에서 특히 유아 평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제 관찰 및 평가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것저것 유아의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는 유아의 무슨 발달? 전인 발달. 전인 발달. 그러니까 평가도 한 가지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전인적인 차원. 그러면 하나의 자료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가지 가지 판단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더군다나 어떤 시험이나 이런 형태의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유아가 교육과정을 행했을 때 직접 나타내 보이는 어떤 증거를 증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렇게 직접 나타내 보이는 증거를 모은 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포트폴리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거고 네.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고자 했을 때 고려해야 될 게 뭐냐? 음. 이게 시험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할 것인가. 만드냐. 만들 것인가. 그래서 공부한 게 있죠. 뭐였죠? 규준지향, 그게 이제 기준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준거지향, 준거지향. 세 번째는 능력지향, 마지막은 성장지향입니다. 아유, 잘하는데 이제 설명도 잘할 것 같아. 어머, 그거 무슨? 자, 규준지향 어떻게 이해했어요? 규준지향은 규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쉽게 하면 상대평가죠. 그래서 애들이 집단이 있으면 거기에서 평균을 낸다고 해야 될까? 사실은 평균만 기준이 되는 건 아닌데 규준이 되는 건 아닌데 평균을 많이 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규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게 규준지향 평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비교하다 보면 누가 그 평균으로부터 가장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네.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서열화가 찾게 되는 돼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어디에서 쓰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전인 발달 중에서 이 규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체중, 키. 물론 예전에는 IQ나 뭐 신체 이런 기트. 거로도 얘기를 했는데 발달적 우리가 성숙주의 얘기하면 네. 준비도 얘기하면서 뭐 작성해요? 표준 행동 목록. 목표. 그것에 근거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되면 그 아이의 뭐가 나오느냐? 발달 지수가 나와요. 그 거기- 발달 지수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 표준 범위,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느냐? 아니면 정상 범위로부터 벗어났느냐? 만약에 정상 범위로부터 오른쪽으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가 있는 곡선을 생각했을 때 거기서부터 오른쪽에 있으면 발달이 지나치게 빠른 거죠. 거. 네. 반면에 왼쪽에 있으면 늦은 거죠. 늦는 거죠. 발달 지체 이렇게 따지는 거죠. 예를 들면 체중이 지나치게 많거나 과체중. 저체중. 체중이 지나치게 적거나 키가 지나치게 크거나 그건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큰 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극단은 안 좋아. 지나치면 안 돼요. 뭐든지. 맞아. 한 2m 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키 좋아하잖아. 좋은데 190까지는 저도 커버 가능할 것 같아요. 2m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2m 있나? 있지. 소정우 씨. 그치. 여튼 규준지향 평가는 여튼. 쉽게 생각하시면 상대평가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키워드는 비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준지향 평가가 유아 평가에서 가지는 의의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얘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준거지향 평가는 그에 비해서 뭐죠? 준거지향 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딩동댕! 규준지향 평가랑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해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규준지향은 상대평가, 준거지향은 절대평가. 절대평가. 규준지향에서는 평균과 같은 것을 어떤 비교의 대상으로 삼다면 네. 준거지향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표. 도달. 그쵸, 목표 도달. 그게 우리 바로 두 단어를 합쳤어야 돼. 네, 목표 목표? 도달. 도달. 그래서 그것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 네. 그렇죠. 거기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 못했느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교사에게.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누구니까? 교사. 교사고. 유아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교사의 잘못이죠. 왜요? 잘 못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교수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유아의 기준치를 잘못 설정했거나 그렇지. 여러 가지가 그렇지. 있죠. 어제 수업 때 바로 했기 때문에 아직 12시간이 안 지나서 머리에 있습니다. 아니야 24시간이 안전한 거야. 아이고. 근데 저는 공부할 때 네. 규준이라는 말과 준거라는 말이 되게 헷갈려가지고 그래 상대평가 절대평가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네. 말이 좀 안 규준지향- 들어오죠. 네, 규준지향이라고 하면은 상대인가 절대인가? 그 이제는 전 이거 수험생이 처음에 다 분들이 다른 건 모셔야죠. 줄 알았어요. 저도.
상대평가 아니고 규준지향 평가는 뭐지? 처음에 이러고 있다가 같은 거구나. 그러면 꼭 규준지향, 준거지향 이런 말을 알아야 될까요? 그럼요. 공식적인 용어예요. 응. 그러니까 규준은 놈, 이놈 저놈 할 때. 네. 놀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놈을 할 때 그 놈,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보편성 혹은 이런 것들 가장 그래서 평균 그런 걸 따질 때 비교의 대상으로서 놈이라고 따진다면 크리테리아 준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누구나가 다 여기 이상만 넘으면 돼. 그래서 이것을 넘기만 하면 된다. 모두 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표현이 배우지 못했을 텐데요. 완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하는 거. 어제도 사실 얘기를 했었던 건데 행동주의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 학습 있죠. 네. 프로그램 학습 뭐라 그랬어요?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정답 반응이 많아지도록 네. 하는 거. 누구나가 다 이거를 패스하도록 하는 거. 패스 오어 페일이라고 하는 시험 있죠. 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전면허. 그다음에 무슨 자격증 시험. 공인중개사 뭐 이런 자격증 시험. 에듀윌이 자꾸 나 서경석 이윤석. 그 목소리 들릴 때 애기. 아니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준거지향 평가의 예시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봐도 괜찮은 걸까요? 준거지향 평가 몇 점 이상이면 누구나 통과시켜준다. 그래서 그 대학 몇 점, 다닐 때 PF제 그치? 패스 페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게 네. 준 거예요. 보통은 70%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쟁률이 좀 높은데 양질의 사람을 뽑고 싶다 그러면 80% 이상. 그 저희 한국수 옛날에 시험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미양가 그거 어, 다 다르요. 그 수미양가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보통 90 이상 수, 80 이상 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학교에서 대학 때 A, B, C, D, F 줄 때 몇 점 이상은 다 A, 몇 점 이상은 다 B 이렇게 줬나요? 저희는 비율로 했어요. 그치? 수험이한가를요? 아니요. 대학 수미양가는 때. 90, 80, 70 이렇게 그죠. 10단위로 수험이한가는 그냥 그 기준을 넘으면 그걸 주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대학 때- 준거 아닌가요? 준거지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준거지향이고 만약에 60명 중에서 10% 네, 그랬으면 A 주고 상대적으로 20% 안쪽에 들어오면 B 주고 이렇게 네. 되면 규준지향이 규준지향.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오케이. 이거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또 개인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내용에 이 규준지향 평가의 내용도 들어와야 되고 교사가 설정한 목표 체계 안에 유아들이 다 달성을 했는지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목록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치면 그 행동목록표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발달적 성향이나 네. 이런 것들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가 다 통과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면 준거지향. 준거지향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죠. 규준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준이고 네. 준거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준거죠. 이렇게 따진다면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집단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기준뿐만 아니라 개인마다의 특성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아 발달에 관련된 부분 얘기하면서 NAYC에서 제시했던 거 시험 문제 나왔던 사회문화적 말고 두 가지가 심리학적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개인적 적합성. 하나는 개인적 적합성, 또 하나는 연령별 적합성. 그 연령별 공통성에 관련된 게 집단성에 해당되는 거라면 개인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두 가지의 얘기가 바로 뭐냐면 능력지향 평가, 성장 성장지향 평가. 요게 헷갈린데 한번 구분해 보면 능력지향 는 평가는 능력이요. 내가 너 가지고 능력이 있는 얼마나 능력을 되니? 최대한 발휘했냐 안 했냐. 그쵸. 그 교수님께서 한 단어 말씀 주셨잖아요. 포텐 터졌다. 그거 그거요?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구분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전에는 포텐이 터지지 않다가 음. 시간이 지나니 포텐이 터졌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성장지향. 성장지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후를 오히려 비교하는 이 두 개는 거죠? 전혀 안 헷갈렸었는데. 저도. 저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성장지향 평가는 그거 얼만큼 생각했어요. 발전했냐, 발달했냐. 네, 그러니까 뭐지? 2명의 어린 아이가 있는데 A랑 B가 있어요. 근데 A는 100m를 원래 20초에 뛰던 애였어요. 근데 걔가 그날따라 좀 대충 뛰어가지고 22초에 뛴 거예요. B는 100m를 30초에 뛰던 애였어요. 근데 한 달 열심히 연습해서 23초에 뛴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성장을 더 많이 했냐 하면 B가 더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바로 그 맥락에서 30초를 뛰는 애가 23초를 뛰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넘어서는 네. 잠재력을 혹은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력을 최대한 발견한 거라면 그 아까 20초 뛰는 애가 23초가 21초. 뭐 21초가 됐다라고 하면 물론 21초가 빠르긴 하지만 23초에 비해서 애보다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경우로 설명을 하면 능력지향. 능력지향이 되는 거고 초기에 30초를 달리던 아이가 한 달 후 열심히 연습을 해서 23초가 됐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건 성장지향. 성장지향. 전후 비교. 그런 점에서 교육 과정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과 평가가 별개의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특히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바로 이런 능력 지향과 성장 지향을 보게 되면 개인 내에서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그대로 발휘되었는지를 교육이 일어나면서 그 능력에 비추어서 잠재력에 비추어서 해석하게 되면 능력 지향이 능력 지향. 되는 거고 교육이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켰느냐에 초점을 두게 되면 성장 지향.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교육 과정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여 나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연계성을 높여 나가니까 최종적으로 평가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선 평가의 기준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게 규준 지향, 준거 지향, 능력 지향, 성장 지향 이런 것들을 모아서 포트폴리오 안에 담는다면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나누는 평가의 특징도 있었죠. 시기별로 바로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총괄 평가. 평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기에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게 진단 평가. 교육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봐서 어떤 교수 방법의 차이를 수업의 질적 개선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주사위의 수준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말의 길이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뭐 봐서 유아의 상호작용의 질적 개입을 뭐 시범 보이게 해서 지시하기로 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촉진하기 전략으로 바꿔줄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게 형성평가. 최종적으로 어떤 성취도 혹은 어떤 변화 이런 걸 최종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는 총괄평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평가를 막 하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달 지수나 이런 것들은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매뉴얼이 있는 만약에 IQ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매뉴얼이 있는 형태의 걸 갖고 그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하면 딱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규준지향 평가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아주 많은 사람들에 비추어서 어느 위치에 속하느냐를 따지게 되는 네. 그런 형태의 평가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검사를 주로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준화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보편적인 어떤 수준에 비추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진단 평가를, 예를 들면 형성 평가를, 예를 들면 총괄 평가를, 아니면 내가 능력 지향 평가를 하거나 성장 지향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이 다 표준화된 검사지가 있는 게 아니거든. 네. 때로는 내가 목표를 제시한 것에 비추어서 내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일화 기록을 할 수도 있고 행동 목록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평정 척도를 할 수도 있고 시간 표집법을 할 수도 있고 사건 표집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내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만든 것에 갖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게 평가 도구가 네. 이게 괜찮냐 괜찮지 않냐를 규정하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양호도. 그래요. 양호도예요. 평가 도구의 양호도.
양호도라는 명칭을 모르시는 분이 은근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만 주구장창 외우고 시험 문제에서 이 중에 평가 도구의 양호도에 어떤 게 해당되느냐 문제 딱 나왔을 때 이거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작년에 생각보다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지?라고 생각하시던데 하나의 유목입니다. 상위 유목이 그치. 양호도인 거고 양호도의 종류에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수신양호, 양호. 태양의 허에 그런 거 많이 어. 나와요. 무슨 양호 양호실? 뭐죠? 아니 그 양호실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아닌가? 요즘에도 양호실인가요? 보건실이라. 그래, 보건실. 아 그래요? 왜 내 시대처럼 얘기하지? 아 저도 양호실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양호실이었고 중학교 때도 양호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보건실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저 초등학교 때는 보건실이었는데. 민증 까봐. 자, 양호도에는 방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괜찮으냐를 네. 설명하는 게 양호도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아울러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선경험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인지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야말로 준거의 수준은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일정 정도의 용어들을 기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시험이 규준지향 평가죠. 네. 상위 몇 등까지만 뽑는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학계에서 쓰고 있는 어떤 체계, 용어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무조건 좀 쉽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맞춰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향대로 낼지 다른 성향으로 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향성은 이론적인 면과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서에 관련된 것에서 포함되어 있는 용어 싸움이에요. 결국엔 용어 싸움이에요. 근데 그 용어의 체계를 이렇게 헷갈려하거나 무시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제대로 된 밥 먹지 못하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시간 쪼개가면서 빠른 배속으로 들어가면서 공부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어떤 맥락이나 내용들을 간과하고 공부하면 그러면 정말 허탈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항상 이론이 제시되는 어떤 제목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의 위계관계, 구조관계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양호도가 있는데 양호도의 종류도 그러니까 평가 도구, 내가 만든 평가 도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괜찮느냐를 따져봐야 되잖아. 검증해봐야 되잖아. 네. 그 검증할 때 들어가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공부할 때 좀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얘기를 해보면 먼저 아까 규준이 상대고 준거가 절대다처럼 먼저 처음 쉽게 다가갈 때는 타당도는 무엇을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타당도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무엇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내가 평가하고자 하고 있는 그 목적을, 그 무엇을, 목적이 무엇이잖아요. 그것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타당도라고. 잘 구현했느냐. 네, 잘 좋은 단어입니다. 정말 단어가 아까 가치부터 시작해서 많이 오늘 난리네요. 잘 구현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쵸. 내가 설정한 목표나 내용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타당도라고 했고요. 얘가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를 잘 생각해서 네, 그 이유대로 해야죠. 하느냐. 그게 타당도. 신뢰도는? 신뢰도는 어떻게 아까 이렇게 외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가 어떻게 물어보면 잘 이렇게 되는 그러면 땡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설명해 보면은 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일해야 되고 정확한 결과가 나야 돼서 오차가 적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길게 나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월 첫째 주에 내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랑 2주가 지난 3월 셋째 주에 시험 보러 갔을 때랑 시험 문제 결과가 오차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점수. 네. 정확한 점수. 그래서 정확하게 잘. 오차가 없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일한 결과가 그쵸. 나오도록 여러 번 재어도 동일한 동일한 결과. 네. 그럼 어떻게 재야 돼? 정밀하게. 그렇죠. 그쵸. 도구가 잘 되어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정밀한 도구여야 되는 거예요. 네. 약간 예를 들면 일화 기록을 한다 그래도 정밀해야 되고 행동 목록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도구가 이번 주에 행동 목록 유아의 능력은 변화가 없는데 이번 주에 쟀던 것과 다음 주에 쟀던 것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그 도구를 사용했을 때가 그쵸. 그런 거예요. 신뢰도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서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선경험과 인지 경험과 공부 배경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 양이 많으니까 키워드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한 단어에 꽂히셔서 외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 그래서 신뢰도랑 객관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동일하다, 일치한다 이런 걸로. 여러 번 반복했을 바로 때 약간 이런 것 반복한다, 때문에 이런 걸로. 헷갈려 하시는데 큰 개념에서는 객관도도 신뢰도 중에 신뢰도 하나로 안에 있어야 네, 돼요. 그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치고 일치성을 따지니까 같아야 된다. 그런데 객관성을 갖추려면 일단 객관성과 신뢰성은 신뢰도는 주로 도구를 따질 때 네. 그 도구가 신뢰로우냐 네. 오차가 없느냐 이런 걸 따질 때 쓰는 거고요. 객관도는 관찰. 평가하는 사람 그쵸. 관찰자 간의 일치성을 따질 때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일치성을 따지려면 타당도가 갖춰져야 돼. 항목이 정확해야 일치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타당도. 타당도예요. 마지막 실용도입니다. 만약에 평정척도를 했어요. 가기 전에 평정척도를 봤는데 평정척도 똑같은 걸 놓고 얘기를 했는데 A 평가자는 3점을 주고 B 평가자는 4점을 줬어. 그러면 이거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했을 때 그 도구는 신뢰로운 도구일 수 있으나 네. 평가자 판단, 간의 일치성이 떨어져서 객관성이 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연아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맞아. 수업 시간에 그때 되게 러시아 쏙 들어왔어요. 러시아의 수치. 그 평가자는 객관성이 아니라 자기 주관성으로 점수를 준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과학적인 접근에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이나 이런 건 당연히 평가를 할 때 뭘 할 수밖에 없어. 주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내가 이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제나 이런 데 가면 1위상, 2위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슨 황금사, 뭐 금상, 뭐 대종상. 이렇게 대종상은 되게 욕 먹는 거고. 시험을 그러니까 외국의 상의 경우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처럼 뭐 1위상, 2위상 이렇게 하지 않고 평론가들에게 가장 주목되는 작품상. 그러니까 평론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누구는 호평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혹평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예술 세계이기 때문에 주관성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학의 세계에서는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했었죠.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얘기하면서 나의 인식과 상관없이 원래 진리로 존재하니까 정확하게 잘 재는 도구만 만들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오브젝티비티 객관성이라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모더니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리다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재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이 나온다. 누가 재느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값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신뢰도가 돼요. 정확한 도구를 사용해서. 네. 근데 내가 보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그래서 신뢰도보다는 객관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건데 내가 보든 누가 보든 같은 결과를 낳는다. 평가자 간의 일치도를 낳는다. 그럴 때 이제 쓰는 말이 평가에서는 신뢰도보다는 객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김연아를 생각하면 객관도 얘기가 좀 더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는 게. 네. 근데 포트폴리오가 갖고 있는 약점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실용도입니다. 그래요. 실용도를 설명해 보면 유 선수가 실용도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노력은 조금 들어가고 성과가 커야 되는데 포트폴리오는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포트폴리오 노력만 얘기 많이 들어가니까. 포트폴리오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의 활동지를 어디에 모아요? 포트폴리오. 그 파일. 클리어 파일. 네. 그 포트폴리오예요. 그쵸.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실용도가 쉽게 말하는 거는 돈은 진짜 많이 쓰이는데 결국 성과는 없는 거. 한 학기 내내 모으면 당연히 부모님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 파일 하나는 채워져야 되긴 하죠. 그래서 활동지 위에다 이렇게 쓰지 않나요? 몇 월 몇째 주, 주제목 맞아요. 이렇게 해서 쓰지 맞아. 않나요? 활동 목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교사가 만들고 사실은 우리는 사실 작품 모음만 생각해서 모아갖고 그냥 주는데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다가? 유학평가. 유아평가 들어가야 되고 교사평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의의도 생각해봐야 되고 일일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쵸. 목표도 원래는. 설정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클리어 파일에다 넣다 보니까 막 그림 같은 것도 애들은 크레파스 많이 쓰잖아요. 근데 다 묻어요. A4에다가 자꾸 그리라 하고 이렇게 표 이렇게 칸 그려져 있어. 칸 그 안에 안에다가 그려야 되고. 삐져나오죠. 진짜요? 저는 애들 B4로 이름 했었어요. 써야 되고. A4로 하고 싶은 사람 A4, B4로 하고 싶으면 B4. 파일 자체가 컸거든요. 근데 맞아, 스케치북 맞아. 같은 그런 두꺼운 경우도 있어. 종이에다가는 잘 안 하더라고요. 애들이요? 아 교사들이요? 네. 그건 교사의 제가 실습 잘못이죠. 갔을 때. 어쩔 수 없지만 전 도화지 썼었어요. 그래서 아, 맞아요. 저는 저도. 만3세였거든요. 그래서 도화지. 도화지에다가 프린트 도화지도 되거든요. 맞죠. 프린트 해야 될 때 아. 그냥 도화지 꽂아서 프린트 해버렸어요. 욕 좋네요. 많이 먹었겠군. 김을 손상한다. 그러니까 나는 빨리 몰래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입체는 그죠. 맞아요. 너무 그게 어려워서 사진. 그래서 사진 쓸 수밖에 없었고 그 작품은 바로바로 보내고 맞아요. 사진 작품하고 남겨놓고. 그 작품 안에서 이제 평가를 써야 되죠. 음.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이게. 근데 그것에 비추어서 아주 많은, 그러니까 물론 뿌듯하긴 한데 그것에 비추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소요된 시간과 시간이 너무 맞아. 과하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이면 얼마든지. 병이잖아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자, 끔찍합니다. 이런 형태를 따지는 것. 양호도. 양호도라고 양호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갖춘 평가 도구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 네. 그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오는 게 지금처럼 작품을 모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유아의 행동 변화나 아니면 유아에게 있어서 발달상의 변화나 아니면 특별히 유아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법을 쓰기도 하죠. 그쵸. 네. 근데 관찰법의 패러다임,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 관찰법의 패러다임이 한쪽은 질적, 한쪽은 양적. 양적. 물론 표본 기록법이나 일화 기록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표본 기록법은 특정 영역에서 특정 행위의 샘플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표본 기록법. 표본. 일어난 일화라고 하는 건 일어난 사건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일화 기록법이라고 하는 걸 쓰죠.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이거 안 하는 그러니까 평가는 생각해보면 용어가 다 비슷비슷하고 어렵긴 한데 현장 생각하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긴 네. 돼요. 이해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다 실습 실습 경험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거를 잘 떠올리시면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돼요. 표본 기록법은 그 오래 걸리고 1학 기록부는 교실에서 탁 봐서 저거다 오늘. 오늘은 저거야. 특이한 행동이었던 거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좀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 이렇게 보는데 누군가 그걸 나타내요. 그럼 그 순간 메모지를 들고 오는 거죠. 따다다다다 쓰고 그게 이제 1학 기록법이죠. 저 실습 때 한 달 만에 반 모든 아이들의 일화 기록을 다 쓰라고 하셔가지고 원래 숙제니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한 나요. 달? 네, 한 달 너무 동안 진짜 실습하잖아요. 힘들다. 4주. 근데 첫 주는 애들 이름 익히는 것만 해도 되게 힘든데. 저희는 그걸 힘들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봉사라고 또 나가요. 6개월간 그때 시킵니다. 미리. 사전 실습, 사후 실습 그렇죠. 다 나가죠. 저희는 그 사전 사후 실습 대신에 레포트 써서 내라 하고. 좋은 학교네요. 유치원에서. 그럼 유치원에서 귀찮았나? 여튼 그래도 좋은 유치원입니다.
안 나가면 되는 겁니까? 오라고만 안 하면 아무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하면서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관찰은 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화기록법을 하면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유의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되게 안타까운 게 현장에서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고 써라라고 해도 수정할 게 많은데 기록법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써오세요라고만 하니까 그 22살, 3살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써가면 왕창 깨지는 거죠. 네, 다시. 어떻게 깨졌어요? 유 선수 먼저 말할래요? 저는 근데 관찰 너 먼저 말할래? 알겠습니다. 아, 저 하나스 먼저 별로 안 말할래요? 깨졌었나 봐요. 저 진짜 저는 많이 엄청 깨졌거든요. 깨졌던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그러니까 저의 선경과 저의 인지 구조와 저의 삶은 저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이 넣었구나 감정을. 논설- 감정을 쏟아넣구나. 논설문보다는 자서전을 더 사랑하고 소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이제 대학 때도 충만하고 소설 엄청 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봤어요. 그리고 쓴 거죠. 관찰한 대로 쓰세요. 정말 관찰한 대로 썼어요. 그때 저 기준에서는. 왜냐면 누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지금 표정을 슬픈 듯이 찡그리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빼라는 걸 알아요. 제 생각엔 지금 둘이 싸우는 걸 내가 이미 맥락적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내가 걔랑 6시간을 같이 있는데 4시간을 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을 쓰래요. 근데 이미 난 3시간을 관찰했고 그 다음에 걔가 하는 걸 보면 그날에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슬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전 진짜 열심히 썼는데 첫 번째 제일 많이 까였던 게 그 감정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그거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안 알려주고 가는 건 전 정말 나쁜 거라 생각해요. 교사가 돼서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대화를 있는 그대로 써야 한다. 지금은 이제 따옴표. 공부하니까 알지만 따옴표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안 알려주는데 교수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알려주신 적도 없고 수업 때도 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몇 주 안에 그걸 다다다 끝내야 되고 다 레포트 제출하잖아요. 학생들 발표로 수업을 때우시고 많은 교수님들이 또 저희 교수님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고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그 따옴표에 안 썼다고도 엄청 까였던 것 같아요. 또 그럼 친절히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알아요. 교사 생활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애들이랑 끝났는데 실습할 때는 실습생이 제일 힘들지 알지만 현장에 가보면 실습생이 제일 편한 거잖아요. 제일 마음 편하고 책임도 없고 시간 되면 집에 갈 수 있고 만들어야 되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여튼 그런데 좋아요? 그 실습생이 좋은 거죠. 현장 교사 입장에선. 근데 그 실습생이 가져왔는데 엉망이에요. 내가 아는 거랑 다르게. 그러면 그 사람의 인지구조는 생각해주지 못하고 나의 인지구조로만 까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많이 까였나 보네 이 친구. 그런데요. 여튼 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일화기록법의 너무 대표적인 특징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주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공부를 아주 확실히 하고 오셨네요.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냥 조금 몰라도 나중에 후에 천천히 알고 싶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알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튼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유아의 대화 상황을 따옴표 안에 직접 화법으로 쓴다. 네. 그렇게 쓰는 게 두 번째 되게 큰 특징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것도 있어요. 유아의 한 명만 쓰는 게 아니라 유아 주변 걸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하고 있을 때 걔랑 상호작용하는 대상들 또 교사의 언어도 제가 교사의 언어도 안 써서 또 혼났던 것 같아요. 왜 선생님은 여기서 뭐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것도 그렇게 좀 친절하게 물어봐 주지. 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교사 등 그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모두 들어가. 이것도 똑같이 직접 인용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중요한 게 시간의 순서대로 쓰셔야 돼요. 일화 기록은. 이렇게 썼다가 아까 그거 했지 해서 그거 과거 걸 쓰거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뒤바뀌어 쓴다거나 하는 일이 없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게 강해 보이는데 여튼 일화기록법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눈에 그대로. 보이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쭉 객관적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일화기록법입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감정이 아주 잔뜩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해석과 추론을 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것까지. 그래서 그야말로 과학적 연구가 되기 위한 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일화, 사건을 확인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접근하기 아마 괜찮을 겁니다. 시험 문제도 대부분 그렇게 내요. 놓친 거 없나요? 일화기록법 특징에? 날짜, 시간, 장소, 장면,
아동 이름, 생년월, 관찰자 다 등 적으셔야 되는데. 배경 배경도 정도 적으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네. 일하기로법. 그럼 이제 힘들어하는 게 뭐라고요? 시간 표지법이랑 사건 표지법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저의 초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사건 표지법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 맞아. ABC 사건 표지법이 있고 빈도 사건 표지법이 있는데 빈도 사건 표지법이 시간 표지법이랑 비슷한 부분이 맞아. 굉장히 많고 ABC 사건 표지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일화적인 특성도 그렇지. 있고 또 맞아요. 네, 좀 그것 그러다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 표지법이 힘든 게 아니라 사건 표지법이 힘든 거고 그죠. 사건 표지법은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서 힘든 거고 사실 일화도 사건이거든. 네. 그런데 이제 사건 표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건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싶을 때 특히나 원인과 상황과 결과라고 하는 이 맥락 안에서 이를 분명하게 이렇게 똑같이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싶을 때는 ABC 사건 표지법이라고 네. 하는 걸 써요. 그리고 분명하게 나눠져요. 이 사건 전, 사건 후. 그리고 이 기준을 아예 정해놓고 쓰면 ABC 사건 표지법이 되는 거고 그것 없이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쭉 있는 사실을 나열하게 되면 일화기록법이 되는 거예요. 양식의 차이인가요? 양식의 차이기도 하고 목적의 차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두고 시간 표지법과 그다음에 빈도시 빈도 사건 사건. 표지법은 역시 행위를 숫자로 나타난 행위를 숫자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어난 행위를 모두 특정한 장면에서 일어난 행위를 모두 모으는 건 사건 표지법이에요. 그런데 시간 단위로 나누어서 찾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표지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시간 단위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집의 단위를 시간으로 보느냐, 행동으로 보느냐. 행위를 모으는데 행위의 양적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표집의 단위를 시간으로 삼느냐, 전체 행동의 총량으로 삼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내가 포트폴리오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혹은 현실적인 조건상 이걸 시간으로 표집하게 되면 확대해서 통계치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사건 표지법은 전체 행동이 전수조사가 이 상황에서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목적의 차이예요. 표집의 목적의 차이. 그렇습니다. 네. 좀 더 쉽게 기억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시간이 짧아요. 키워드가 예를 들면 나왔다. 10초, 그다음에 휴식기 또 10초, 아니면 30초 휴식기 또 30초 이렇게 들어가게 맞아. 되면 시간 짧은 표지법. 시간.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걸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교육과정과의 연속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변화 과정도 보는 것도 필요하고 교사의 목적에 따라 규준 지향이나 준거 지향이나 능력 지향이나 성장 지향까지 다 목적에 따라서 다 삼아 놓기도 하고 네. 아이들의 작품을 모아 놓기도 하고 거기 이제 해석도 들어가기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쉽게 아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육 실제와 연관 지어 봤을 때 포트폴리오가 곧 생활기록부는 아니지만 네. 포트폴리오에 기반해서 유아들에 대한 어떤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생활기록부 작성해 보셨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저도 저는 발달 평가만 해봤던 것 같아요. 총평? 총평? 근데 뭐 네. 총평이 종합발달 생활기록부의 상황이라고 해야 일부에 되나? 네, 들어가는 그쵸. 부분이긴 하니까. 그 부분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일단 그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2014학년도에 나와 있는 어떤 자료들이 좀 장학 있어요. 자료에 들어가 있죠. 네. 네. 그래서 2014학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에 네. 나온 내용으로. 그리고 교수님께서 장학 자료 때 다뤄주시긴 하시겠지만 포트폴리오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한번, 정리를 네.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 발달사항, 유아 발달사항이라는 항목으로 나눠지죠. 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거기에 뭘 써야 되는지 그 항목을 물어보기도 했었고 특기사항을 적을 때 문제점이 뭔가, 그러니까 유의할 점이 뭔가 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경험이 있는 하 선수는 어땠어요? 저는 또 감정 폭발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기록부를 하면 근데 생활기록부를 할 때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활기록부까지 마치면 1년이 끝났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여행 가자 이러나? 아니죠. 다음 연도를 바로 준비해야죠. 교실 청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또 그 같은 연령을 맡아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장 선생님 바꾸시면 끝인데 교실 청소를 해야 되고 여튼 그렇지만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교사가 짱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생활기록부를 혹시 현장 경험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실습만 나가시거나 아니면 또 중간에 1년을 다 채우지 못하시고 나오셨거나 뭐 되게 여러 가지 경우로 생활기록부를 못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러시면 인터넷에 유치원 생활기록부라고 치거나 아니면 교육부 자료에 유치원 생활기록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관련 자료가 나올 텐데요. 그 틀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 지침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쉽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 줄글과 법부터 보면 뭐야 이것도 법령이야 뭐야 이러면서 하나도 안 들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보셔서 이런 게 있구나. 약간 감각적 경험 먼저 시각적으로 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줄거를 이제 보는 거죠. 크게 인적상, 학적상, 출결 상황, 신체 발달 상황, 유아 발달 상황이라고 해서 5가지가 나왔고요. 저희가 이 생활기록부를 보는 건 기출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치사하게 이 2개가 제 기억에 2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표에서만 무슨 종합발달인가요? 거길 가로쳐놓고 쓰라 그랬어요. 이름. 그거는 정말 표를 꼼꼼히 하고 외우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활기록부를 보고 또 이 표에서뿐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상에서 교사의 대화상에서 틀린 점을 고쳐 써라였나? 뭐 그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저희가 보는 건데요. 다른 부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기출도 이제 5월부터 다뤄주시니까 그때 보시면 그 부분은 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번째 유아 발달 상황이에요. 이게 아까 유 선수가 써봤다고 했던 유아들을 전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기 위해서 영역별로 신의사 예제 있잖아요. 그 5가지의 범주 안에서 유아의 발달 상황이 어떠한지 쓰고 맨 마지막에 이 5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6가지 또 하나 있어요. 종합발달 상황이라고 그 시험 문제 나왔죠. 총체를 써야죠. 총평을 한 번 더 씁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매년 이 6가지를 쓰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조금 힘드니까 저희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 지침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검색하시면 다 나오고 저희 장학자료에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좀 보시면 먼저 생활기록부는 굉장히 열심히 쓰고 수정도 여러 번 해요. 그 이유는 해가 지나면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정할 수 있어요. 모든 거에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왜 수정을 했는지 그걸 다 또 승인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교사들 머릿속엔 이건 내년 넘어가면 끝이야. 내 손을 떠나서 수정할 수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지침에도 그런 게 있어요. 매 학년이 종료되면 입력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래서 이제 오타, 띄어쓰기 또 유아에 대해 잘못 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되게 이런 이런 지침에 의해서 쓰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번 쓰면 수정이 안 되고 준연구 보존이 이게 거의 70년 뭐 이렇게 그쵸.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 5번이란 부분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 또 고칠 수도 없고 준연구 보존되는 걸 교사 마음대로 쓰냐? 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국가에서 제가 정확한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국가에서 생활기록부가 이게 몇 년 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쓰세요. 이게 2014년도 9월에 관리 지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쓰세요라고 국가에서 관리 지침을 내면서 예시도 같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체 발달 상황에 그 이렇게 책자 같은 게 있는데 연수 자료와 같이 신체 발달 상황하면은 수준에 따라서 그 예시 용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고 초임인 저 사람 그거 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임인 사람은 갑자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문장을 쓰고는 합니다. 맞아.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책자 맞아 보고 썼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말이 좋겠군 이러면서. 진짜 잘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전 퇴사하면서 버렸어요. 다시 저도 보고 싶지 없어요. 않아서요. 네. 이런 거 뭐 이러면서. 그 나중에 또 문장들을 주겠지. 또 줄줄이 다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요. 발달 상황에는
짧게 제가 알기로는 2줄 이내, 2문장 이내로 쓰라는 게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칸에 맞춰서 써라. 칸에 너무 많지 않게. 물론 칸에 교사가 조정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제시해준 그 생활기록부 칸에 웬만하면 준수해라라는 게 있어서 1줄 혹은 2줄로 작성을 했었고요. 이걸 작성을 함에 있어서 5번은 교사가 작성을 하지만 그 전에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사항을 씁니다. 여기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기 사항 같은데. 네, 출결 상황인가요? 아니다, 신체 발달 상황에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인적 상황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말하면 너무 수다 떠는 것 같죠? 특기 사항 말고도 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기 사항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어디서 부모의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 게 인적 상황이나 신체 발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적사항의 특기사항을 보면 네, 유아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입력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출결 사항에는 그 아마도 장기 결석한 사유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핵심은 이제 신체 네. 발달 사항에 유아의 신체가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2가지 부분에 특히 말이 작성이 돼 있어서 그 사실은 현장에 있을 때는 이 특기사항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그걸-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음. 그리고 유아기는 무언가를 확답하기에 되게 어려운 시기잖아요. 앞으로 발달 사항도 많고 개인차도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안 썼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린 수험생이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인적 사항이랑 신체 발달 상황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특기사항의 그 결석한 사유를 적는 게 제가 알기론 이 관리 지침이 바뀌면서 들어온 새로운 문장이라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게 아마 학대랑 학대 때문에. 관련돼서 네. 약간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건 제 추측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석한 사유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기억을 하셔야죠. 중요한 그리고- 거니까. 맞아. 그리고 아까 그 5번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기준이랑. 문장을 쓸 때 뭐뭐 합니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뭐뭐 함, 뭐뭐 임. 임 이렇게 끝맺음을 통일해서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만약에 국가 체제에 그걸 그 자료를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시면 지침에 생활 내용 세부 내용을 준거로 써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시문과 비교해서 쓰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학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생활기록부도 넘길까요? 네,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많이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대신해요 드립니다가 뭔가요? 오늘 되게 관찰과 평가를 크게 봤잖아요. 포트폴리오라는 하나의 기준 아래에서 대신 외워드립니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평정 척도를 우리가 안 봤어요. 일화 기록 시간 그러니까 표본 살짝 보고 일화 시간 사건을 봤는데 평정 척도를 또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하는 평가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관찰법 중에 하나. 그래서 근데 그 평정 척도 중에 시험에 계속 나오고 학생들은 헷갈리고 맥락에 따라서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 뭐죠? 오류죠. 네. 어떤 오류가 있냐? 오류 종류들이 있습니다. 평정척도 적용 시 오류. 평정의 오류. 그쵸. 그러니까 행동목록법은 yes or no로만 확인하고 만약에 유아의 행동의 변화를 확인하려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면서 그 행동목록법에 표시된 걸 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질적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게 평정척도 그러니까 행동목록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되고자 그 질적인 정도를 확인하고자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네. 문제는 그 평정척도의 1, 2, 3, 4, 5 중에 예를 들면 매우 그렇다와 아니다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성 안에 주관성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얘기되는 게 평정의 오류다.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죠? 재밌게. 잘? 오늘도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저희가 경호원입니다. 연예인 다 좋아하시죠? 연예인을 한 번도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걸 골랐습니다. 누구 경호할까요?
조인성을 해도 되고요. 소지섭을 해도 되고. 근데 그분들이 경호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곱게 크셨겠어요. 누굴 경호하지? 교수님의 교수님을 경호해볼까요? 왜 이래? 요즘 핫한 박보영 경호해주세요. 저 여자는 경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 못 따라오고 계셔. 어떡하지? 누구지? 이름 계신 건 아니죠? 요즘 도봉순이 그렇게 핫합니다. 드라마입니다, 교수님. 알았어. 케이블에서 하는. 그럼 어쨌든 힘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하나 설정하시고요. 자기가 전지현. 그래요. 전지현 여자 싫어. 공유 어때? 공유? 공유할까? 공유하자 오늘은. 오늘은 공유님을 저희가 옆에서 경호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경호원이라 생각을 하시고, 근데 공유가 인기가 너무 많아져서 많아요. 팬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공유를 봤거든요. 네. 진짜로요?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공유 봤어요 저. 축하드립니다. 거기에 자랑하는 사람이 건가요?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 엄청 많죠. 거기 경호원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여성분들의 힘을 못 이기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경호원이 되어서 근데 왜 경호원이 여자 힘을 못 이길까요? 사실 팬미팅이라는 건 다 착착착착 논리적으로 앉아가지고 다 이성적으로 앉아서 순서가 되면 악수하고 사인하고 눈 맞춤하고 안녕하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경호원이 필요하며 왜 힘을 못 이길까요?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이죠. 그쵸.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무슨 말이신지 모르겠죠? 네. 끝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여튼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그쵸. 사람들이 비논리적이어서 경호원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걸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그래서 어제 힘들었어요. 오늘 이틀 차예요. 팬미팅 이틀 차. 너무 우리 힘든데 둘이 모르는 경호원이 거야. 만났어요. 한숨을 먼저 쉽니다. 후로 해야 돼. 알았어요. 했어요. 이거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나 봐요. 교수님 후 적으세요. 후. 후광 효과. 효과. 후 적으세요. 이 두 분의 표정이 어떡해. 얼굴이 너무 빨개져. 교수님 후 적으세요. 후 적으시면 되고. 이게 만났어요. 그래서 한숨을 먼저 썼어요. 했더니 오늘도 관중들이 그 팬미팅에 오는 사람들 관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조금 학문적 용어로. 그렇죠. 관중들이 오늘도 비논리적이야. 어떡하지? 아주 엄격하게 어. 근접경을 해야겠어. 어째 왜 이렇게 창피하죠? 이제 저희가 철판이 다 사라졌나 봐요. 이렇게 관중들이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관중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관중들이 비논리적이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엄격하게 그리고 근접경을 해야 우리의 돼. 공의를 지키려면 근접해서 경호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 같이 할까요? 후만 들려 후만. 이제 시험 문제는 후만 나와. 하고 관중 적으세요, 교수님. 관중. 네, 관중들이 비. 논리적이어서 관종 아니야? 관종들이 비. 관중. 외우셔야죠. 암기하셔야죠. 후. 관중들 비논리적이어서 이 논리는 같은 그 논리성의 오류 있잖아요. 논리 오류. 논리적이어서 엄격하게 엄격 근접 경호를 근접해서 한다. 적으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비논리적이어서 엄격하게 근접 경호를 해야 한다. 좀 긴 것 같지만 공유 생각하시고 연예인 생각하시면 쉽게 외워지실 것 같아요.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는 후광효과, 관은 관용의 오류,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의 오류, 네. 비교의 오류, 비교 오류가 이제 대비 오류랑 같은 거니까 네. 되고요. 노는요? 논리의 오류입니다. 그건 비논리적이라니까 논리 그냥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그렇죠. 엄격하면 엄격성의 오류, 근접성에 근접성에 대한 대한 오류입니다. 후.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쏙 안 들어와요. 쏙 안 들어온다고요? 자, 다시 연예인을 생각합니다. 자, 채면. 몰입하십시오. 역할에. 몰입. 경험, 연예인. 후. 네. 관중들이 비 논리여서 근접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아. 되죠? 엄격하게. 좀 더 엄격하게. 관중들이 비 논리적이어서 이번엔 엄격하게 엄격하게 근접 근접 경호를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아. 봐봐요. 역할 몰입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경호원은 지켜야 되잖아요. 멀리 실패! 실패라
근데 집에 가면 생각은 나겠다. 그죠? 관중들이 비 놀리적이어서 놀리적이어서 엄격하게 오늘은 근접 경호를 엄격하게 근접 경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얼마나 좋아요. 후광효과. 오늘은 관용의 오류, 관용의 오류. 중앙 중심은, 집중의 오류. 비, 비교의 비교의 오류, 논리의 오류. 비논리적이어서 논리의 오류. 오늘은 엄격하게 엄격성의 엄격의 오류. 근접 경호 오류. 근접성의 오류. 근접 경호의 경호의 오류. 근접 경호. 관이 너무 어려워. 관중들. 오늘은 관중들이 관중들이 용인 거야 어때요? 관용. 네? 무리수에 무리수.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관용의 오류. 알았어요. 네. 오늘은 관중들이 비논리적이어서 엄격하게 근접 경호를 해야겠군. 네. 누구를? 공유.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즌 1 마지막 에피소드 평가를 끝냈습니다. 시즌 1에 대한 소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시죠. 슬픕니다. 근데 왜 웃지? 잠재적 교류? 표정 관리하셨어야죠. 아 괜찮아요. 이거는 보이는 라디오 아니니까. 저 살면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고 이런 녹음도 처음 해봤는데 저도요. 근데 저 어릴 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되게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어서 고3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목소리가 녹음돼서 어딘가에 들리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또 저만 좋은 경험을 한 게 아니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더라고요. 저희 조회수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시원섭섭하네요. 그쵸. 네. 우리 1위였던 정선수는 그럼 전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많이 걱정을 저는 되게 많이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사람들이 들어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도 공부인데 이게 재밌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잘 풀어나갔던 것 같고, 그걸 또 많은 선생님들이 도움이 좋게 된다고 보셨죠. 말씀도 해주시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저희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녹음을 하고 편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못 올라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해요. 시즌2가 혹시라도 기획이 된다면 그때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했던 건 좀 초기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일방적인 어떤 얘기보다는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 더 동기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더 다른 내용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생활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려면 저도 준비가 돼야 되고 또 우리 선수들도 또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에만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단 1차로 시즌 1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 목이 일단 좀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시즌 잘 즐겨주셔서 고맙고요. 다음번에 또 기획이 되면 좋은 기회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한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읍시다. 네, 다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안녕.